안녕하세요. 44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처럼 성실하게 살면서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날벼락인지 제 인생은 어쩐지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아버지가 홀로 딸을 키우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버지 역시 그랬어요. 제가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제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버지는 저를 무척 강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덕에 편부 가정이라며 친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보다 떳떳하고 밝은 성격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오죽하면 제 학창 시절 별명이 대장부였습니다. 옛날에 여학생 별명이 대장부라고 하면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제가 바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저를 이렇게 구김살 없이 키워주신 아버지에겐 사실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정말 우연찮게 아버지가 편찮으신 걸 알게 되었거든요. 때는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모처럼 시험 기간이라 학교가 일찍 끝나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약속이 취소가 되고 말았죠. 전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한 예정 귀가 시간보다 일찍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회사에 있어야 하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거예요. 현관문에 아버지 신발이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신발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서둘러서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뒤늦게 제가 온 걸 눈치챈 아버지는 서둘러 화장실 문을 닫으셨고요. 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프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급체해서 구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안정을 찾은 아버지가 제 눈치를 보며 화장실에서 나오셨어요. 아버지는 주저앉아 있는 제게 곧장 다가와서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답니다. 전 따뜻한 아버지 품에 안기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우리 딸한테 지금껏 말 못한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 잘 들어줘야 한다. 아빠, 아픈 거잖아. 많이 아픈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말 못한 거잖아. 그치? 거 봐. 우리 딸 이렇게 아빠 걱정할까 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아빠 많이 안 아파. 예전부터 감기처럼 앓던 병인데 피곤하면 한 번씩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 아빠 병원도 다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어서 금방 나을 수 있어. 병원도 다니고 약도 계속 먹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아픈 건데? 저는 제 유일한 울타리인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투정을 부리며 아버지에게 떼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제 반응에 어쩔 수 없다는 듯 안방 장롱에서 통장과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우리 딸이랑 먹고 살 걱정 없기 예전부터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고 그래도 혹시 모르를 대비해서 보험까지 여러 개 들고 있어. 전혀 걱정할 거 없다니까. 봐봐라. 여기 봐봐. 일십, 백, 천만. 아빠 돈 많지? 아버지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손으로 짚으며 이게 많은 돈이라고 제게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중학생인 저도 이 금액으론 우리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없는 돈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냥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날 이후로 그 흔히 말에 완전히 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픈 아버지가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도 곧잘하고 집안일도 척척 거들었죠. 마침내 저는 대학도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도 취업하게 되었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를 동안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음에 늘 감사했죠.
전 화학 소재 관련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입고 쓰는 대부분의 화학 소재들인데 전 그중에서도 패션 쪽에서 활용되는 섬유 소재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패션이 옷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이나 가구처럼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면서 활용 반경이 넓어졌거든요. 물론 새로운 신소재에 대해서도 호기심이 많았고요. 저는 회사에 다니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직장 동료가 저와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을 안다며 소개팅을 주선해 주었고, 회사 일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도 근처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첫인상부터 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세 번 만나는 순간 함께 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전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사실을요.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이야기지만 전 그만큼 지금 남편에 대해 확신이 있었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앞으로 우리 관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단계예요. 아이, 그렇게 저돌적으로 나올 일이에요? 뭔데요? 궁금하네요. 사실 전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지금은 조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버지도 좀 편찮으시고요. 꾸준히 병원 다니고 계세요. 이런 건 오픈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히려 좋은데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공통점이 또 생겼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 남편의 반응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슷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죠.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한 후에 결혼에 골인을 했는데요. 남편은 학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똑똑해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원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판을 깔아주면 똑똑하게 일은 잘 해냈지만 포부나 배짱이 부족해서 스스로 결단력 있게 무언가를 해내거나 추진력 있게 일을 마무리하진 못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승진 심사에서 늘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부부는 인생에서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부부가 다니는 회사들은 사정이 급속도로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저희는 화학 소재 관련 업계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최근 신소재나 친환경 기술의 발달로 화학 소재는 설 자리를 잃고 말았거든요. 저희는 결국 회사의 구조조정에 떠밀려 직장을 잃고 하루아침에 차가운 길바닥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직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건실하게 살아가고자 단기 아르바이트와 파견직을 전전하며 가정을 꾸려 나갔어요. 하지만 경기도 점점 불황인 마당에 생활을 영위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갈수록 형편이 안 좋아져서 최후의 보루인 신혼집도 처분하고 결국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달의 원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제게 화살을 돌렸어요. 아유, 이게 다 사람을 잘못 들여서 그래.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만나서 인생이 꼬인 거야. 저도 직장을 잃고 집까지 처분한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이런 모진 말을 들으니 서러움이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대들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는 면해야 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았습니다. 다시 살림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런 세월을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더 큰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네요. 여느 날과 똑같이 남편과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에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저기 알바든 취업이든 서류 접수를 많이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면접 연락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병원 응급실인데요. 김철중 씨 보호자 되시죠? 아버님이 응급실에 오셨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과 병원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정말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었고 의식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눈을 뜰 힘조차 없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뻐끔거리셨고 전 아버지 얼굴에 귀를 갖다 댔어요. 안방 장롱에서 통장이랑 보험 서류 꼭 챙겨야 한다, 우리 딸. 아버지는 끝까지 제 걱정만 하시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지병이 급속도로 악화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집안 마당에 쓰러져 계신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를 하셨지만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료적 행위를 취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건네듣는 제 마음은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살기 급급해서 아버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잃은 허망함에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옆에서 저를 지키던 남편이 없었으면은 저는 아마 계속 구렁텅이에 빠져서 슬픔에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었고, 도저히 그전에는 아버지가 혼자 산 흔적이 있는 그 집을 갈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여보, 울고 싶으면 참지 말고 울어. 내가 옆에 있잖아.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는 게 아직 믿기지가 않아. 아직도 문만 열면 내 이름을 부르고 나올 것 같아. 한때는 저와 아버지의 보금자리였던 그 집에 들어서서 살림살이들을 정리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없었음에도 그 공간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는 것 같았죠. 서랍을 열고 낡은 옷을 젖고 하나하나 추억을 떠올리며 손길을 멈추기를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전 안방 장롱에서 아버지가 남긴 통장과 보험 서류를 발견했죠. 어릴 때 제게 보여주셨던 것보다 양이 훨씬 늘어나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아빠가 평생 모아두신 거야. 나 이 돈 기꺼이 받을 거고 아버지 유언이잖아? 우리 아버지가 날 위해 남겨주신 이것들 소중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수령할 거야. 잘 생각했어, 여보. 우리가 장인어른 뜻 헛되이 하지 않게 하자. 하지만 당찬 결심도 잠시였죠. 아버지의 목숨값을 받는 일은 겪어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수령인으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유일한 핏줄인 제가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버지의 사망증명서를 들고 은행과 보험사에 방문해야 했어요. 고객님, 사망진단서 원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네, 사망진단서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확인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식 스스로 은행과 보험사에 전화해서 목숨값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실정이라니 그 고통을 직접 경험한다면 절대 이 돈을 더더욱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드라마에선 다들 어떻게 알고 전화도 오고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던데 현실은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가면서 필요한 서류가 뭔지 확인하고 아버지 죽음을 확인시켜줘야 하네. 너무 잔인하다, 여보. 당신 마음 알아. 직원분들도 무거운 마음으로 도와주고 계시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그런 과정을 겪는 중에도 저는 시어머니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뎌야 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아르바이트를 빠지게 되면서 남편이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제가 컨디션을 회복할 때까지 얼마든지 쉬어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자기 잘난 아들 외벌이 시키는 못된 며느리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 했어요. 아휴, 허구한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기만 하고 내 아들은 밖에서 혼자만 일을 시키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지금 힘든 시간 견디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이세요? 힘든 거는 핑계지. 사람은 다 힘든 거야.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죄송해요, 어머니. 저 금방 기운 차려서 다시 일하러 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계모임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외출을 하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모처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동안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했어요. TV를 보며 웃고 떠들다가도 막막한 앞으로의 일 때문에 결국 대화는 계속 밥벌이로 돌아오더라고요.
당장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채널을 돌리다 뉴스에 시선이 꽂힌 남편은 덤덤하게 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친환경 이슈가 돼도 될 것 같더라고. 미국이나 선진국은 이미 그쪽으로 투자도 시작해서 우리나라도 곧일 것 같아. 이거 관련해서 일자리도 하나둘씩 생기는 거 보니까 대규모 채용도 진행할 것 같고 말이야. 우리 경력도 소재 쪽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경력직으로 한번 재취업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나 사실 요즘 그쪽으로 알게 모르게 공부도 계속하고 있거든. 남편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던 순간 뇌리를 스쳐가는 아이디어에 저는 남편에게 되레 제안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사업을 시작해보자. 당신 말처럼 우린 비슷한 일 하던 사람들이니까 남들 도움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엿보지만 말고 우리가 기회를 직접 만들어가면 되잖아. 아유, 무슨 사업이야. 안 돼, 안 돼. 사업을 하기엔 돈이 없잖아. 여보, 혹시 당신 그 돈에 손댈 건 아니지? 여보, 아버지는 누구보다 당신 믿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 절대 허튼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아버지가 준 이 돈으로 제2의 인생 살아보자. 응? 남편은 처음에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매달리니까 이내 생각을 바꾸고 결심이 찬 듯 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 솔직히 너무 무서워. 실패하면 어떡하지?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잖아. 실패하면 또 어때?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이, 그보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부터 걱정하고 있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리 걱정하다가는 될 일도 안 되겠다. 그래.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그럼 용기 한번 내볼게. 우리 같이 해보자. 마침내 저는 남편 사업의 첫 번째 투자자가 되었고, 우린 친환경 소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겐 제 전 재산을 털어 회사를 세워주고 대표라는 직함도 달아주었죠. 저희는 사업을 앞두고 시어머니 집에서 분가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분가를 하기 앞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사실을 어머니께 말했죠. 사업? 아, 너 대체 순진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 사업도 타고난 팔자가 있다고 하던데 망하면 다 네 탓인 거 알고는 있겠지? 네,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 잘 알아요. 그치만 저희 잘 해내보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살 적당한 아파트도 구하고 일을 하는데 편하게 쓸 수 있는 차도 하나 샀어요. 그러고도 남은 돈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활용을 했죠. 남편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걱정에 밤을 지새우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럴수록 남편을 안심시키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를 하기로 했어요. 사업 아이템인 친환경 소재는 곧 정부 사업의 주요 문제로 떠올랐고 이와 관련된 정부 보조금 사업과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는 그 많은 소재 중에서도 플라스틱을 압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였고 직접 발품을 팔아 국내 클라이언트들과 공장을 섭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버려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업사이클 의류를 만들었고 이 기술은 특허까지 등록을 했어요. 이런 행보가 이어지자 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투자 문의가 빗발쳤으며 해외 포럼에도 초대받아 같이 참석하여 친환경 소재 의류도 선보이게 되었죠. 그야말로 사업은 초초초 대박이 난 셈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셋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예전에 딱 한 번 시어머니가 예약해서 방문한 적 있던 한우 갈비집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양도 코딱지만한데 1인분에 10만 원도 훌쩍 넘는 곳이었죠. 그럼에도 제가 이 갈비집으로 예약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이곳에 방문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제게 갈비 살점 대신에 뼈다귀에 붙은 고기가 맛있다면서 뼈다귀만 골라주셨거든요. 저는 그때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 말이 다르잖아요. 전 일부러 밉살스러운 시어머니의 말투를 은근하게 따라하며 통쾌한 한방까지 날렸어요.
어머니, 갈비는 원래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법이랬어요. 어머니도 뼈다귀 많이 드세요. 자요, 이거 어머니 다 드세요. 어머,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더러 이런 살도 없는 맛없는 걸 먹으라는 거야?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아유, 어머님, 왜 그러세요? 예전엔 제일 귀한 부위라면서 저한테 다 주셨잖아요. 제가 사는 거니까 사양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세요. 뼈다귀. 여기 뼈다귀만 따로 추가 안 되려나?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오른 채 잘근잘근 고기를 씹어 드셨어요. 그 이후에도 저희는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신중하지만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남편과 저 둘뿐이던 직원도 어느새 몇십 명, 아니 몇백 명도 훌쩍 넘었어요. 저희의 기업 가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둘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죠. 여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둘로는 이제 이 회사를 감당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마음이 돌아선 거야? 아니야, 여보. 우리 과감한 투자를 해서 더 크게 도약하는 거야. 이 회사를 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거지. 일이 여기까지 잘 되자 시어머니의 입꼬리는 내려갈 줄 몰랐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더들썩하게 자랑까지 하고 다니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일을 다 맡겨두고 전 투자자랍시고 탱자탱자 놀러 다니는 줄로만 아셨어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니? 애초에 남자 하는 일에 여자는 거들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너 나서면 안 되는 법이다. 전 순간적으로 끓어오르는 속을 주체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요. 남편이랑 같이 쌓아 올린 회사예요. 이렇게 사업까지 잘 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저를 싫어하세요? 정말 제가 남편 고생만 시키는 줄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라면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세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아시는 거라고요. 얘 내가 뭐를 몰라? 어?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건 내가 제일 잘 알지. 지금까지 남편 혼자 일 시킨 적 없습니다. 신혼 때도 맞벌이 했고요. 실직한 후에도 같이 밤낮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계 유지하려고 애썼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몹시 분한 듯 얼굴이 시뻘개지셨는데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별다른 반박은 하지 못하셨어요. 아이고, 너 어디 두고 보자. 시애미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두고 봐라. 이 수모는 조만간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그대로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의 이 말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는지 회사의 존폐 위기를 가를 정도로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상장 후에 첫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저는 비서를 통해 시어머니가 대표실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에서 집무를 보다 대표실로 찾아갔죠. 근데 저를 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지 뭐예요? 어머니, 왜 소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책상 쪽에 서 계세요? 그게 책상이 아니라 책장이 좋아 보여서 여기저기 구경 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죠? 시어머니의 모습은 무언가 떳떳하지 않은 행동을 하다 들킨 모습이었어요. 게다가 핸드폰을 급하게 숨기는 모습도 어딘가 모르게 찝찝했고요. 얼굴 봤으니까 됐다. 오늘 좀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피곤하네.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일부러 대표실까지 찾아온 시어머니는 대화를 할 틈도 없이 쉬어야겠다며 서둘러 돌아가셨어요. 이런 모습이 더 의심스럽기 짝이 없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사무실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없어진 서류는 없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바로 늘 잠겨 있어야 하는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이 열려 있었던 거였죠. 이 서랍엔 투자자들의 정보와 우리 회사에 대한 대외비 서류들이 있었는데요. 전 이상한 점을 발견한 후에 곧장 비서를 호출했어요. 지금부터 사실대로 대답해야 할 거예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대표실에 그동안 자주 오셨나요? 그게 사실 대표님이랑 이사님 안 계실 때 자주 오셨어요. 저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워낙에 으름장을 놓으셔서 겁이 나서 그만. 앞으로는 이사님께 무조건 다 보고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어머니 오시면 저한테 빠짐없이 다 말씀해 주세요. 책상 서랍을 열려면 열쇠가 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대표실을 몰래 드나들었다면 복사키를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해서 서랍 안에 있는 서류들을 찍어갔을 것 같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단번에 예측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죠. 전 그대로 법률팀을 소집했어요. 지금부터 은밀하게 제 시어머니 뒷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남편도 몰라야 해요.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이고요. 이사님,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주주총회 날에 모조리 다 터트릴 거예요. 다들 준비 단단히 하세요. 저는 얼마 뒤에 주주총회 날에 맞춰 시어머니를 회사로 초대했어요. 남편에겐 이 사실을 모두 비밀로 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총회실에 들어선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변호사 몇 명을 대동한 채 자리를 하고 있지 뭐예요? 시어머니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잘 들어라. 응? 우리 아들이 똑똑해서 이만큼 성공한 거지. 네 덕이 뭐가 있어. 비싼 변호사들 백날 끌고 와도 소용없어. 깨끗이 이혼 소장에 도장 찍어 이년아. 시어머니가 이전에 말한 복수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나름 준비한 무기가 있었기에 그 말에 차분히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굳이 힘들게 뭐합니까?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을요. 제가 말하는 전화 한 통은 시어머니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전화 한 통이었죠. 제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곧 문이 열리며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가 미리 바깥에 대기시켜둔 법률팀이었고요. 법률팀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현재 이 회사의 일대 투자자 및 최대 주주는 이사님이십니다. 투자 증거, 계약서, 재무자료 모두 확보돼 있습니다. 어떤 위협이나 허위 주장도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깜빡할 줄 알고. 나도 이 회사에 투자한 돈이 있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총회장 구석에 있던 한 무리가 떠들썩하게 일어났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들로 구성된 소액 주주들이었어요. 투자 이야기가 나오자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였어요.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 투자한 돈이 얼마인 줄 알아? 1000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 근데 내가 소액주주? 말도 안 되지. 어디 서류 좀 봐야겠네. 내 돈 어디다 빼돌린 거 아니야? 하지만 갑작스러운 지인들의 등장에 당황한 건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지인들의 입을 급한 대로 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소액 주주들이 아니었죠. 저는 법률팀에게 눈짓으로 지시를 했고 법률팀이 소액 주주들에게 서류를 내밀어 확인을 시켜주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금액과 그 내역들입니다. 확인이 되실까요? 법률팀의 말에 하나둘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자기 돈이 맞다며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률팀은 또 하나의 서류를 더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이 서류는 저희 대표 이사님의 시어머니께서 투자금을 빼돌린 증거를 모은 자료들입니다. 여러분께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액을 챙기신 뒤에 백화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시어머니는 본인 지인들을 통해 저희 남편 회사에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그 모은 투자 자금은 본인이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지인들이 주주총회를 한다고 본인들도 주주랍시고 저렇게 온 거였고요. 그런데 투자한 돈은 이미 회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홀라당 다 써버렸으니 저희 회사에 막상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총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치면서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대동해온 변호사들을 탓하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입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해봐요.
사모님, 이건 저희도 책임질 수가 없네요. 빼도 박도 못하고 너무 명백한 증거들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를 치며 말했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 회사의 시작은 장인어른의 목숨값이었고 아내의 희생이었어요. 옆에서 이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요.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손을 떼세요? 예? 정말 너무하십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회실을 빠져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듯 망연자실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죠. 두고 봐야 할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신 것 같네요. 아니, 돈 무서운 줄 아셨어야죠. 시어머니는 저를 애타게 부르며 한 번만 봐달라 싹싹 빌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법률팀을 통해 주주총회 일자를 미룬다는 공지만 전달했습니다. 등 뒤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질타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묵묵히 총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주주총회에서 큰 사건이 있고 난 뒤 시어머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집 근처도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셨대요. 동네 지인들은 매일같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자신들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이 되어갔고 동네에서 시어머니 집 앞은 이미 작은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렸고 그것도 변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곧바로 법률팀을 불러서 사태 파악에 나섰어요. 이사님, 예상이 맞으십니다. 시어머니께서 투자금을 이미 다 써버리셔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참 씁쓸하네요. 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네, 동네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시어머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랍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언론에 알려지고 이미지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회사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회사도 불똥이 튄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기에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일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법률팀을 보내 시어머니를 회유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의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소액 주주들과의 일은 회사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급한 모양이었는지 법률팀이 왔다 간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울려 현관문을 여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답하지 않고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큰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욕심을 부렸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문 두드리고 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데 나는 손에 쥔 게 하나도 없고 앞으로 네 말이라면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마.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다오.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그 전에 먼저 하셔야 할 게 있잖아요. 집사람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모질게 하셨는지 아세요? 이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들만 감싸고 돌았어. 네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네 상처에 소금만 뿌렸구나. 진심으로 사과한다. 저는 잠시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동안의 서름과 억울함이 밀려왔지만 이대로 내버려두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그래, 네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하마. 네, 그냥은 못 도와드립니다. 어머니가 아신다면 깜짝 놀랄 제안을 하려고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무슨 생각인데? 아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해.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법적으로도 심각한 범죄야.
경각심을 들여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죠.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와달라고 하셨죠, 어머니?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부탁하는 건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죽는 신용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 말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응, 알았다. 무슨 말이든 다 따르마. 이제는 나 체면도 자존심도 필요 없어.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나갔어요. 투자금 제가 대신 전부 갚아드릴게요. 대신 어머니, 소액 주주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자리는 저희 쪽에서 마련할게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어요. 그 순간의 침묵은 마치 몇 시간인 듯 길게 느껴졌죠. 어머님은 마침내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고 제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며칠 뒤에 저는 법률팀과 함께 소액 주주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모두 격양된 표정이었고 회의실 공기마저 긴장감이 맴돌았죠. 아이, 우리가 바보입니까?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이렇게 날려버리면 끝인가요? 회사에서 책임을 지쇼.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아우, 시어머니라면서요. 가족이라고 그냥 덮으려는 거 아니에요? 소액 주주들의 분노는 정당했어요. 전 이 회사의 이사로 이번 사태를 잠재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께서 겪으신 억울함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모셨고요.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하는 듯 했지만 곧 제 눈빛을 보고 무겁게 고개를 숙이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피해를 보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저희가 직접 모든 금액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정말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겁니까? 네, 이번 변제 계획은 마련해 두었고요.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일이 회사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못은 개인의 것이고 그 책임은 저희가 지겠습니다. 내가 사실 제일 화가 났던 건 돈만 받아놓고 그런데 이렇게 직접 사과까지 받고 변제까지 해준다니까 더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 차원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조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큰 소리를 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 앞에서 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셨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한 그날이 시어머니 인생의 전환점이 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시어머니를 회사의 청소 노동자로 고용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지난번 소액주주들과의 일이 조금 잠잠해진 뒤에 시어머니를 회사로 불렀어요. 시어머니는 적잖게 당황하셨고요. 아휴, 네가 웬일이냐. 회사에서 다 보자고 하고.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사실 서류상으로는 정리는 다 했는데 어머니 얼굴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시어머니께 유니폼과 이름표를 드렸어요. 자신의 이름 앞에 청소노동부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적잖게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니? 청소노동부라니?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 사람 손길이 필요해요.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셔서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돌아가는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얘. 아이, 그렇다고 나더러 청소하란 말이야. 얘,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구나. 그리고 네 부탁이라면 아예 일전에 소액주주들 앞에서 사과하는 걸로 이미 끝났을 텐데. 어머, 제가 하나라고 한 적은 없지 않나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그 금액들 전부 갚아드리면 무슨 일이든 다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닌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눈을 희번떡거리며 따지려 들다가도 이내 자신이 빼돌린 투자금이 생각이 났는지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해하시지 않게 말씀을 드렸지요. 회사에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저희가 처우나 환경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정말로 살펴봐달라는 의미에서 부탁드리는 거라고요. 아휴, 그래, 알았다. 그런 막중한 임무라면은 내가 또 차릴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맡겨만 다오. 시어머니가 회사 청소 노동자로 처음 출근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감시할 겸 새벽부터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로비에서 낯선 유니폼을 입고 손에 걸레와 밀대를 든 시어머니의 모습은 과거 늘 고압적인 태도로 저를 몰아붙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 일찍 복도를 쓸고 닦는 시어머니를 본 몇몇 직원들이 서로 수군거렸어요. 아유, 저분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인가 봐요. 근데 청소를 좀 서툴게 하네. 그러게요. 저렇게 하다간 시간 안에 못 끝내실 것 같은데. 근데 왠지 낯이 근데. 아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어? 시어머니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손에 힘을 주며 구석구석 닦았지만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전 일부러 직원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향했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 쪽을 가리켰죠. 아, 소개가 늦었네요. 오늘부로 우리 회사 환경미화 파트를 맡아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사드리세요. 제 시어머니십니다. 회의실처럼 조용한 정적이 흐른 뒤 같은 미화 직원분들의 눈이 동시에 커다랗게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요? 아유, 정말요? 지난번 주주총회 때 말 많던 그분? 아이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네. 웅성거림이 퍼져나가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며 허둥지둥 걸레를 들고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히 네가 날 무시하느냐라며 소리를 쳤을 텐데 지금은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전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버리려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똑같이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회사 일이 체질인 듯 했어요. 힘들지도 않으신지 퇴근 후에는 가끔 저희 집에서 밥도 차려주셨고요. 제게 잘 보이려 하시는 일인지 아직도 의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회사의 환경미화 파트를 맡아주신 이후로는 잡음이 줄어들었어요. 직원들 휴게실 마련해 준 건 너 아주 반응이 좋다. 그런데 휴게실 의자가 얼마 앉아있지 못할 만큼 불편하더구나. 직원들 건강 생각해서 교체를 해보는 건 어떠니? 아, 네, 어머님. 좋은 의견이네요.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서 직원분들의 복지나 휴게시설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시어머니와 이렇게 티격태격할 사이 남편은 차근차근 자기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화난 얼굴로 서류 더미를 보여주지 뭐예요. 여보 드디어 나왔어. 우리 친환경 의류법인 이제 정식으로 상장 출범했어. 어머, 정말? 이렇게나 빨리? 아, 대단하다, 여보. 당신 몰래 준비한 거야? 몰래라기보단 당신한테 말하면 혹시 내가 겁을 먹을까봐 이번에는 내가 혼자 해내고 싶었거든. 아, 정말 잘했다.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다니까. 아니야, 다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나한테 늘 말해줬잖아.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라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 남편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강단 있어 보였고 저의 서포트 없이도 스스로 추진력 있게 일을 해내는 남편을 보면 가슴속 깊이 뿌듯함이 차올랐어요. 당장과 동시에 디자인과 독특한 패턴으로 곧바로 시장의 주목까지 받았는데요. 런칭 첫 전시회에 함께 갔을 때도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아, 이거 소재가 굉장히 신선한데요. 기존 제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패턴도 독특하고 친환경이라는 스토리까지 있으면 금방 주목받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환경과 패션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남편은 땀에 젖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나 너무 떨렸다.
근데 사람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봤지? 내가 뭐랬어. 당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제는 더 큰 무대도 두렵지 않을 거야. 그리고 드디어 미뤄두었던 주주총회도 열렸어요. 전 당당히 의장 자리에 앉아 총회를 이끌었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실적 보고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단순한 성장만이 아니고 함께 화합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회의장 안은 고요했지만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고 총회가 끝난 뒤 어떻게 알고 기자들도 몰려들더라고요. 이사님, 여성 경영인으로서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대표님 뒤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상 설계자는 이사님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전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 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제 가족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선택했을 뿐입니다. 기자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어요. 여러 잡지사에서도 여성 지도자로 인터뷰 제의가 많이 왔었는데요. 모두 거절을 했어요. 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미 제 삶의 무대를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유명해지는 게 목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우리 회사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그날, 저는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친정아버지가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납골당 안에는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하얀 국화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전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아빠, 보고 계시죠? 아빠가 남겨주신 걸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빠의 목숨값 제가 절대 헛되이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고요. 장인어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 지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아이도 함께 지켜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바로 뱃속의 아기였죠. 그 사이에 저희 부부에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는데요. 바로 제가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일에만 몰두해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동안 휴식을 잊고 살았는데 아주 잠깐 휴가 차원에서 놀러간 제주도에서 그만 임신이 되어버린 거죠. 여보, 아직도 실감이 안 나.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게. 나도 그래. 일만 하느라 잊고 살았는데 제주도에서 잠깐 쉬고 왔더니 이런 선물이 찾아올 줄이야. 아마 장인어른이 보내주신 게 아닐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 같아. 그 순간 저는 납골당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아버지의 목숨값으로 일으킨 건 단순히 제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랍니다. 제 이름 석자이자 나아가 제 인생 전체였어요.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해 이렇게 어엿한 상장 회사의 대표이사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는걸요. 조금 해결될 만하면 다른 사건이 터지고 제 인생은 그런 굴레의 연속이었는데 이젠 제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게 해준 제2의 삶,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제 삶의 중심은 제가 스스로 잡으며 주인공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작은 일이라도 마음먹고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결과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요. 언제나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는 말을 남기며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평생을 자식과 남편 걱정으로 살아온 주부입니다. 참 세월이라는 게 무색하게도 어릴 때는 총명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총명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제 할 일을 다 하며 날은 뜻깊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 노력은 싸그리 무시를 한 채 보여지는 모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우매한 인간에게 사이다를 먹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은 꽤 잘 살았어요. 그냥 남들처럼 겨우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잘 산다는 말이 어울리는 집이었죠. 그 시절 다른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던 TV가 우리 집에는 떡하니 있었거든요. 주말만 되면 친구들이 하나같이 몰려와 우리 집 거실에 줄지어 앉아 만화 영화를 보곤 했죠. 아이들이 화면에 집중하는 동안 어른들은 또 어른들끼리 모여 앉아 드라마를 챙겨보셨어요. 니네 집은 진짜 호텔 같다 하고 친구들이 감탄할 때마다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게다가 집에는 전화기도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전화기가 있다는 건 아주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급히 전화를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으로 달려오셔서 전화를 빌려 쓰셨어요. 집도 남달랐고요. 다들 쪽방 신세를 면치 못하던 시절에 우리는 무려 2층 집에서 살았거든요. 2층에는 넓은 방이 2개나 있었는데 하나는 오빠가 쓰고 다른 하나는 제 차지였어요. 다들 바닥에 이불을 펴놓고 자던 때였으니까 침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냥 평범한 침대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직접 손바느질로 장식해 주신 레이스가 치렁치렁 달린 마치 공주님 방에 있을 법한 침대였거든요. 아버지는 특히 저를 무척 예뻐하셨는데요. 딸바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죠. 제가 뭘 갖고 싶다고만 하면 아버지는 고민도 안 하고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인형이든 책이든 심지어 사탕 하나라도요. 엄마는 늘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학교에 갈 때 늘 제 손을 잡고 학교 정문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야, 너 아직도 엄마 손 잡고 다니냐? 애기도 아니고. 너 부러워서 그렇지. 나는 평생 엄마가 학교 데려다 준다고 그랬거든.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좋았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구나 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학교 생활도 편했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은근히 선생님들께 챙겨드린 덕도 있었겠죠. 그때는 촌지라는 게 공공연하게 오가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성적만큼은 당당히 제 실력이었어요. 전 공부 자체를 즐겼고 문제를 풀 때마다 희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늘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반장은 언제나 제 차지였어요. 제가 반장이 되면 엄마는 또 그냥 넘어가시질 않았어요. 학급 아이들에게 미제 연필을 돌리시기도 했고 담임 선생님께 성의 표시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제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를 질투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신기한 건 그런 아이들조차 우리 부모님이 챙겨주는 물품은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은 격동기였어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부자들을 노린 범죄도 잦았고 납치 사건 같은 것도 흔했어요. 저도 종종 뉴스를 보면 섬뜩해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언제나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우셨던 거예요. 집 밖을 나설 때면 꼭 손을 잡아주시고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단호하게 끊으셨죠. 제 어린 시절은 언제나 따뜻함과 보호 속에서 빛났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너무 예뻐서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래. 학교 갈 때는 꼭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낯선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아빠, 나 중학생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엄마가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무슨 낯선 사람이 근처에도 못 와요. 그럼 다행인데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 엄마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교문 앞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혼자 걸어 들어가거나 멀찌기서 부모님이 손만 흔드는 정도였는데 전 늘 엄마와 손을 꼭 잡고 학교 정문을 들어섰죠. 사실 뭐 아주 특출나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는데 하얀 피부에 또래보다 조금 가늘고 단정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기에 근처 남고 학생들도 저를 몰래 바라보곤 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당연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생일이나 5월 스승의 날, 어린이날 즈음이 되면 몰래 편지나 작은 선물을 받아오곤 했어요. 볼펜이나 작은 인형, 편지지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괜히 설레고 기분이 좋았죠? 하지만 그런 걸 집에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는 늘 얼굴이 굳어 있으셨어요. 남자애들은 다 늑대야. 아유, 우리 딸 그런 거 받지 마라. 연애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해도 늦지 않아. 그래, 괜히 이성교제에 눈을 일찍 떠서 좋은 건 없다. 과보 같은 느낌이 있긴 했지만 옛말에 어르신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했으니 저는 열심히 말을 잘 듣는 딸이 됐죠. 우리 집은 정말 화목했어요. 오빠는 맨날 제 머리를 툭 치거나 꽁 하고 쥐어박으면서 조그만 게 감히 기어오르냐 하고 구박을 하곤 했지만 제가 어디 가서 놀림을 당하거나 울고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저를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주는 사람도 바로 오빠였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김살 하나 없이 자랐어요. 늘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만 보고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이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주눅이 들 필요도 없었고 자신감 있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살던 시대에는 사실 여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보통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상고로 진학해서 은행이나 공무원 같은 직장에 취직을 했고 그게 안정적인 길이기도 했고 여자에게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는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전 공부를 꽤 잘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부모님이 뒷받침을 해주셨기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네가 대학에 갔으면 좋겠어. 여자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네가 너를 지켜야 해. 그건 결국 머리에서 나오는 거야. 똑똑하고 비상해야만 한다. 대학? 친구들은 다들 진학 안 한다고 하던데. 너는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해. 그래야 사람이 똑똑해지고 말주변 머리도 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법이야. 엄마는 스스로를 문학소녀라고 부르셨는데 정말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분이었어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다가도 국물이 잠시 끓기를 기다리며 책장을 넘기셨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도 서점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죠. 저는 그 말을 믿고 정말 많은 책을 읽었어요. 소설이든 수필이든 심지어 잡지에 실린 짧은 글귀 하나까지도 꼼꼼히 읽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고 그에 대한 독후감을 쓰곤 했어요. 물론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했던 거예요. 책 속의 인물들과 이야기가 제 마음을 채워주었고 글을 쓰는 시간이 제겐 놀이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언젠간 나도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글을 써보면 제 상상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곤 했죠.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그림처럼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막상 글로 옮기려 하면 문장이 매끄럽게 나오질 않았어요. 스스로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 글을 쓰기보다는 다른 작가들이 쓴 책을 더 열심히 읽었어요. 그들의 문장을 따라가며 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감탄을 했고 그런 글들이 저에게는 마음의 양식이자 보물이 되었죠. 사실 저는 늘 진취적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는 어쩌면 이 시대의 잔다르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치나 뉴스에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건 아니지만 그저 글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게 만약에 제게 주어진다면요.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상상은 자주 해봤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대학 관련한 건 부모님과 저와 의견이 분분했고요. 아이, 그래도 당연히 대학에는 가야 해.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그래야 네가 너답게 살 수 있어. 나는 반대야. 당신도 봐봐. 공부 좀 했다고 해도 결국 평생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살림하는 게 여자의 도리 아니겠어? 대학 가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신부 수업을 잘 받아서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물론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요.
하지만 제 인생이 이미 정해진 틀 안에만 있어야 한다는 듯한 말씀이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농담처럼 여자의 방은 주방이라는 말이 촌스럽다고 웃어넘기지만 그 시절 아버지의 생각은 그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자는 당연히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저는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을 했는데요. 한쪽에서는 더 배우고 더 멀리 나아가라고 밀어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결혼이 여자의 행복이라고 말하니 제 마음은 늘 반쯤 찢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저에게 꿈이 많았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는데요. 하고 싶은 일이 늘 머릿속에 가득했거든요.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강단에서는 교수가 되고 싶고 또 다른 날은 사회를 바꾸는 활동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게 문제였지만요. 열정은 넘쳤지만 오래 붙잡고 끌고 가는 힘이 부족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아버지는 결국 나이가 찬 저를 선자리상에 내놓으셨어요. 당시 저는 26살, 누가 봐도 결혼 정년기였죠. 뭐 집안도 괜찮게 잘 사는 편이었고 외모도 나름 예쁘장하게 생겼다고들 했으니 선을 보자는 집안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아주 큰 대기업 회장 집안이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진 집에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과 비슷한 형편의 집안들과 자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세련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투박한 가운데 진솔한 면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진심들이 저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죠. 시댁은 경상도가 뿌리인 집안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전반적으로 애정 표현에는 서툴렀어요. 문제는 시어머니였고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자식들 때문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전통적이셨어요. 아니, 전통적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할 정도였는데요. 그분에게는 여자는 집안에서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아들 뒷바라지만 열심히 해라. 여자가 밖에서 기웃거리면 집안이 안 망가질 수가 없어. 당연히 일도 그만둬야 해. 저는 아직 일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는걸요? 그럼 애비 밥은 누가 챙겨주냐? 어? 내가 챙겨주리? 사실 저는 그때 이미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출근을 하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그 일을 이어가고 싶었고요. 엄마도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요. 여자도 경쟁력이라는 게 필요하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댁은 강경했어요. 여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시집에 왔으면은 집안일하고 남편 내조하고 애 낳아 키우는 게 네 몫이다. 어머님, 저 근데 일 계속하고 싶어요. 제 일이 좋아요. 제 힘으로 돈 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머니, 이 사람 하고 싶은 일 하게 냅두세요. 아니,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에게 잔소리를 하던 시어머니도 남편의 말이라면 입을 꾹 다무셨어요. 남편이 제 편이라는 사실에 든든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일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아쉽지는 않았어요.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더 너무나도 기쁘고 벅찼거든요. 하지만 막상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왜 엄마가 늘 여자에게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지요. 아이가 아프거나 시댁과 의견이 맞지 않거나 생활비 때문에 남편 눈치를 봐야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통장에 제 힘으로 벌어둔 돈이 사라지고야 나니 세상은 달리 보이더라고요. 경제력이 없는 여자가 얼마나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지도 서서히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일을 그만두자 시어머니의 간섭은 눈에 띄게 심해졌어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된 거였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잔소리를 들었어요. 여자는 집안일만 제대로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아예 아침밥은 왜 이렇게 성의 없이 차리니? 우리 아들은 예전에 더 잘 먹었어. 지금도 그이 살이 쪄서 식사를 좀 조절해야 해요. 남자가 저 정도 풍채는 있어야지. 뭐가 살이 쪘다고 맨날 풀떼기만 줘. 고기 반찬을 해주란 말이야, 고기 반찬을.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를 끔찍하게 아끼던 우리 엄마가 그때까지만 해도 중간에서 꽤 많은 중재를 해주셨다는 거죠. 엄마가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께 조곤조곤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잠시 수그러들곤 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죠. 진짜 큰 사건은 아이를 낳을 때 찾아왔거든요. 제 골반이 좁아져 있고 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자연분만이 힘들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산모와 아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를 해야 합니다. 안 된다. 아이는 무조건 자연분만으로 낳아야 튼튼하게 큰다고. 괜히 칼 대서 별일 생기면 어떡하노? 저는 진통으로 정신이 아득한 상황에서도 그 말이 귀에 박혀서 더 힘들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어머니 쪽에만 서 있었고요. 의사는 몇 차례나 재차 설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했어요. 그렇게 10시간, 20시간, 결국 40시간 가까이 진통이 이어졌어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앞이 새하얘졌고 양수까지 다 빠져나와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정말 저승사자가요, 제 앞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남편분 빨리 사인하라는 의사의 호통이 쏟아지자 그제서야 남편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겨우겨우 수술을 할 수 있었네요. 저는 마취에 들어가기 직전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칠 정도였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아이도 무사히 태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결심했죠. 절대로 둘째는 가지지 않겠다고요. 다시는 저 지옥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겠다고요. 첫 아이가 아들이었기에 그나마 시어머니가 둘째를 강요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딸이었다면요, 제 몸조리는커녕 딸이 뭐 대수냐, 당장 둘째 낳아라, 이번엔 아들 낳아야지 하고 몰아붙였을 게 뻔했습니다. 오서방, 내 딸은 절대로 둘째 못 낳는다. 출산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또 그런 고생을 시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골반도 다 틀어졌는데 둘째 가지면 안 돼. 자네, 내 딸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똑똑히 봤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 해. 네, 장인어른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못을 박으신 뒤에는 아예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까지 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 남편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당연히 노발대발을 했죠. 어떻게 남의 아들을 씨 없는 수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니까요. 남편은 그 문제는 일관적으로 대꾸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아이를 낳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날만큼은 남편이 조금 제 편이라는 게 느껴졌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일을 계기로 저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분노는 곧 시집살이로 이어졌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을 부릅뜨고 잔소리를 퍼부으셨고 일부러 집안일을 흠잡으면서 저를 괴롭히셨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시어머니도 분명 며느리로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였으니까 당연히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 눈에는 오직 자기 아들, 제 남편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고통이나 사정은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명절만 되면 저를 부엌으로 불러세워 10시간 넘게 음식을 만들게 하셨어요. 송편부터 전, 나물까지 빠짐없이 차리라고 하셨고 저는 아이를 낳으면 육아만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많이 없었고 그 시간보다 시어머니 댁에 불려가 노동을 한 시간이 훨씬 많았네요.
며느리란 게 원래 다 그런 거다. 손은 고와서 뭐하냐? 부엌에 들어가서 손에 굳은 살이 좀 박아야지. 아, 예, 예. 어머님 그나저나 이거 더 붙일까요? 새우전 그이가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꼭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하냐? 퍼뜩 알아서 좀 하지. 아유, 답답해라. 명절뿐만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행사, 제사, 생일 같은 날에도 빠짐없이 저를 불러서 부려먹으셨거든요. 세월이 흐르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 인생에 큰 고비가 닥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휘청이더니 결국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때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국제 외환 위기 IMF였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매일같이 대기업들이 무너지는 소식이 흘러나왔고 그 밑에 딸린 하청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하는 건 불보듯 뻔했죠. 아버지의 사업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평생 가까우신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건 참담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우리 집에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께서는 체면상 손을 벌리려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도 딸로서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 내가 아무리 며느리를 비슷한 집안에서 데려왔다지만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처가에 나눠줘야 하는 거냐? 양심도 없는 게 우리 아들 피땀 흘려 번 돈을 쓰다니. 아이고, 네 친정에 돈 대주지 마라. 그때 저는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남편은 그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근데 좀 더 야속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처가가 어려운데 조금은 도와줄 수 있잖아요. 하고 말 한마디 해줘도 살 것 같은데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엌거리를 찾아 집에 생활비를 보탰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친정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제 손으로 벌어 생활비를 보태드렸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내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데려오면 난 절대 이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무조건 잘해줘야지. 그래야 우리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웃으면서 살지. 그렇게 다짐하며 수십 년을 버티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평생 우리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남편보다도 시댁보다도 제 마음의 중심은 아들이었죠. 아들은 머리가 아주 비상하거나 똑똑한 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우직하고 성실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너무 잘생겼답니다. 제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예인 뺨칠 정도로 훤칠했죠. 학창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우리 집 우편함에 몰래 편지를 넣어두고 가기도 했어요. 그런 아들이 성인이 되어 군대를 다녀오고 사회에 멀쩡히 자리 잡았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떡하니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고 했을 때도 정말 그 기쁨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은 매일같이 영업을 뛰느라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요. 의료기기라는 게 흔히들 생각하는 물건이 아니라 병원마다 수억에서 수십억 단위로 거래가 오가는 물품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발품을 팔아야 했고 성과를 내야 인센티브도 붙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나 오랜 시간 만나왔던 여자가 있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집에 인사시킬게요. 아니, 결혼? 너 여자친구 있는 거 엄마는 처음 듣는데 갑자기 무슨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야? 어느 자식이 연애하는 걸 시시콜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겠어요. 곧 인사드리러 올 거예요. 며칠 뒤 집에 찾아온 며느리 될 사람을 보는 순간 전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는 게 제 솔직한 첫인상이었어요. 피부는 여기저기 흉터가 남아있었고 눈은 짝짝이처럼 삐뚤어져 보여서 더 그랬죠.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잘 알지만 어릴 때부터 잘생긴 걸로 동네에서 1등을 먹던 제 아들이 왜 굳이 저런 아이와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참 당돌했어요. 우리 앞에 앉아서는 스스럼 없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 사실은 10년 동안 이 사람 짝사랑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게 전 꿈만 같아요. 아니, 10년이나? 우리 아들이 싫다고 하는데도 10년을 기다려온 사랑이라는 거야? 싫다고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접점이랄 게 없이 저 혼자 좋아하고 저 혼자 쫓아다닌 거였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 중 한 명이 이 사람하고 군대 동기였거든요. 근데 그 인연으로 면회 따라갔다가 처음 보고 그날 이후로 계속 좋아했어요. 그 뒤로 이 사람 주변 졸졸 따라다니면서 관심도 보였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을 얻으려고 안 해본 짓이 없을 정도였어요. 전 순간 속으로 탄식을 했죠. 아니, 이런 얘기를 시부모 앞에서 굳이 다 털어놓는다고? 얘는 체면이라는 것도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어진 말에 더 놀랐어요. 며느리가 의사라는 거예요. 저 사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의료기기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고 제가 있는 병원에 새로 기기 들을 때 신경 많이 썼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는 우리 아들이 연애를 하는 것도 몰랐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편함이 가시질 않았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자기 발로 성공을 해야지 며느리 도움으로 직장에서 인센티브 받고 결혼을 결정한다는 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빚진 기분으로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약점이라도 잡혔나 싶었고요. 제가 시집 오면 정말 잘할게요. 평생 효도하면서요. 이 사람한테 내주도 잘하고요. 제가 의사라 시간 내기가 조금 어렵지만 잘할 자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인데 두 사람이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니? 너도 알잖아. 사랑이 아니면 결혼 생활은 오래가기 힘들다는 거. 엄마는 그게 걱정돼서 그래. 어머님, 제가 10년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진심이에요. 죽을 만큼 사랑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하시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갑자기 서름이라도 복받친 건지 엉엉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며느리가 너무 못생겨서 우리 아들이 마음을 주기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었거든요. 돌려 말한다고 한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의사라 똑똑해서 그런 건지 제 말의 의도를 딱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순간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죠. 엄마, 나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진짜라고요. 나도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때 저는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고개를 저어봤자 결국 상처만 남을 거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속으로 수백 가지 걱정이 밀려왔지만 겉으로는 그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 처음엔 걱정과 달리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둘이서 바쁘게 맞벌이도 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안싸돈이요.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10년이나 졸졸 따라다니다가 결혼까지 이룬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탐탁치 않아 했다는 이야기를 전부 전해 들은 건지 뭔지 안싸돈이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 인사 자리에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해서 반대를 하셨을까요? 우리 딸 의사잖아요, 의사. 사위가 의료기기 회사 다니는 건 알지만 평범한 월급쟁이 아닌가요? 사실 우리도 그게 마음에 걸렸답니다. 아니, 제가 무슨 반대를 했다고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우리 딸이 인사하러 갔다가 아주 눈이 퉁퉁 부어서 왔던데.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말투는 웃고 있는 낯이었지만 안에 깔린 비아냥을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안사돈의 은근한 무시는 그 뒤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할 때마다 꼭 한두 마디씩 던졌어요. 며느리 생일 자리에서도, 우리 아들 생일 자리에서도, 손주 돌잔치 자리에서도 어김없었죠. 우리 딸은 의사라서 집안의 자랑거리인데 사위는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불안하네요. 성과 없으면 돈도 못 번다면서. 그래도 두 사람이 서로 좋다고 하니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아유, 경제력도 중요하죠. 사부인은 평생 전업주부로만 사셨죠. 요즘은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인데 저는 여전히 능력 인정받으면서 일 다니고 있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하지만 듣는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전 전업주부였고 안사도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 딸 반대했다는 이유로 몇 년을 두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하는 건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싶었어요. 그런 나중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일이 있었죠. 며느리 커리어가 줄어들면 안 된다고 안사돈이 우리 아들에게 대놓고 육아휴직을 내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들이 애를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마치 며느리만 소중하고 내 아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가 너무 불편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의사 동기들과 함께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정형외과 의사 셋이 뭉쳐서 강남에 큰 병원을 차린 거예요. 건물 2층과 3층을 통째로 쓰면서 입원실과 VIP실까지 갖췄다니 처음 듣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죠. 게다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최신식 장비를 대거 들여놓았으니 개원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하지만 급하게 개원을 하다 보니 인력을 다 구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청소할 사람도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참에 안사돈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죠. 사부인, 전업으로만 사시니까 심심하시죠? 아니, 시간 있으시면 저 병원 청소 좀 도와주세요. 뭐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아르바이트라 생각하시고요. 처음에는 속이 좀 상했어요.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제가 심심할 거라고 단정짓는 태도가 못마땅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잘해주자고 다짐했던 마음도 있었고 예전에 제가 반대한 일이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돕기로 했죠. 그렇게 아르바이트 삼아 청소를 하던 어느 날 엄청 유명한 외국인 VIP 손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허리 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전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다가 그 손님과 마주쳤는데 순간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안사돈이 다가와 제 어깨를 찰싹 치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사부인, 뭐 하세요? 영어도 못하시면서 무슨 쪽팔림을 당하시려고 그래요? 괜히 나서서 깝치지 말고 가만히 청소나세요. 우리 딸 곧 오니까.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던지 가슴이 확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순간 안사돈의 어깨를 똑같이 찰싹 치면서 환하게 웃었거든요. 그리고는 아주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 환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Welcome to our hospital. Don't worry. You are in very good hands here. If you need anything, please let me know. 그렇게 말하니 그 외국인 환자가 제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며 Thank you so much 하고 대답했을 때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똑똑히 보였죠.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던진 몰라요. 안사돈이 그때 엄청 놀란 얼굴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았고 경력이라고는 제대로 된 게 없으니 그냥 집에서 탱자 놀며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늘 잔소리처럼 제게 했던 말이 전업주부는 뭐 편해서 좋겠다라든지 시간 많으시죠? 같은 말을 던지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영어가 유창하게 튀어나오는 걸 보자 입술을 꾹 깨물며 눈을 크게 뜨더군요. 사실 우리 또래라면 알 거예요. 그 시절에 여자가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요.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 자리 알아보기에 급급했잖아요.
아마 안사돈도 그랬겠죠. 본인도 고졸 학력이었고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다 결혼한 케이스니까요. 그러니 전업주부인 제가 대학을 나왔다 한들 그냥 이름만 대학인 곳을 나온 거라고 치부를 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며느리 병원에서 오전에 청소까지 하고 있었으니 제가 무슨 일을 해봤겠냐 싶었을 거고요. 외국인과 마주할 기회는 더더욱 없을 거라 여겼겠죠. 나이도 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한다고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이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이 흔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런데 안사도는 몰랐던 게 있었어요. 바로 제가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라는 걸요. 제가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글 쓰는 거 좋아했고 책 읽는 것도 좋아했어요. 하지만 제 약점은 이야기를 창작하는 능력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쓸 글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곧 깨달았죠. 내가 직접 창작은 못해도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번역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요. 작가가 의도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걸 제 언어로 다시 풀어내는 작업은 마치 또 다른 창조 같았어요. 제 부족한 상상력을 작가가 채워주고 저는 그 글을 통해 제 목소리를 더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대학 시절 교환학생 기회가 열렸을 때 전 망설임 없이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차석까지만 주어지는 귀한 자리였거든요. 저는 유학을 꼭 가고 싶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어요. 밤을 새우며 책을 붙잡고 토익 문제집을 달달 외우고 원서까지 찾아 읽었어요. 결국엔 그 자리에서 차석을 따내 2년간 미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요. 그때 저는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났답니다. 처음 공항에 내리던 순간의 공기, 사람들의 표정, 거리 곳곳의 자유로운 분위기, 그 모든 게 저를 압도했어요.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던지는 농담에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 저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따라가고 싶어 몸부림을 쳤죠. 그 과정에서 저는 영어를 제대로 배웠어요. 단순히 문법이나 단어 암기를 넘어 미국식 표현과 사고방식을 직접 체득한 거예요. 그 경험은 제 인생에서 정말 큰 자산이 되었어요. 그 뒤로 저는 번역이라는 일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언어를 통해 다른 세계를 엿보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절대로 영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답니다. 신문 사설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외국 서적을 사다 읽고 라디오 영어 방송을 매일같이 틀어놓았죠. 그래서였을까요? 안 싸더니 제 어깨를 치며 비웃듯 영어도 못하면서 왜 나서냐 했을 때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사돈의 어깨를 찰싹 치면서 환하게 웃었고 외국인 VIP 환자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넨 거였죠. 여기 오신 걸 환영해요. 제가 말했죠. 이 병원의 의료기기가 최첨단이라고요. 저 믿고 수술과 입원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마담. 내가 수술만 잘 되면 평생 마담이랑만 계약하고 출판할게요. 그 순간 안사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표정을 보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눈치였지만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그 외국인 VIP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벙쪄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보려고 기웃거리는 안사돈 모습을 보니 그간 제 마음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학과 졸업 후 출판사에 취직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막내 직원답게 교정과 교열을 보는 일이 주 업무였고 책에 맞춤법을 고치고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게 다듬는 일을 했어요. 솔직히 단순 반복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눈은 점점 더 예리해졌고 글에 대한 감각도 날카롭게 길러졌죠. 그러다 일에 욕심이 나서 출판사에 요청을 했어요. 저 혹시 제가 번역 일을 맡을 수 있을까요? 영어는 자신 있거든요. 좋아요. 처음부터 큰 건 맡길 수는 없으니까 동화책부터 시작해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첫 번역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동화책을 번역하는 일은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 문장이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따뜻함과 상상력이 필요했거든요.
제 부족한 표현력도 채워나갈 수 있었고 제 안에 남아있던 동심도 고스란히 글 속에 담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면서 결국 출판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당시엔 참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번역이라는 손길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간간히 프리랜서로 짤막한 번역을 하며 출판사와의 인연은 계속 이어갔어요. 아이가 낮잠 자는 짧은 시간에도 사전을 펴고 원문을 해석하며 원고를 다듬었죠. 그렇게 제 삶 속에서 번역은 언제나 작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어요. 연차가 거듭될수록 저도 점점 번역 실력이 늘어났지만 한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제가 주로 맡아온 건 동화책 종류라 장편 소설을 번역할 기회는 쉽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기다렸죠. 언젠가는 더 큰 작품을 맡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버지 회사가 무너져 내렸을 때였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저도 번역을 통해 조금이라도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부탁을 드렸죠. 저 좀 더 큰일 해보고 싶습니다. 잡지라도 좋으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외국 잡지들이나 기사 번역을 한번 해보실래요? 패션이나 시사, 건강, 다양한 주제들이라 번역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언어 실력뿐 아니라 배경 지식도 쌓이더군요.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드디어 장편 소설 번역에까지 닿게 되었어요. 저는 수십 년을 번역 일과 함께 했어요. 물론 1년 단위로 치면 손에 꼽을 만큼 번역 건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세월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쌓이고 쌓여 어느새 저는 번역가로서 경험이 깊어진 사람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은 정말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한 외국 신인 작가의 소설을 번역하게 된 거예요. 출판사에서 소개받은 작가였는데 제가 번역한 부분을 보더니 무척이나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번역은 내 문장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군요. 아유,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그 작가는 따로 만나 교류를 하기도 했고 점점 더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가가 몸이 성치 않다고 털어놨어요. 매일 책상 앞에만 앉아서 글을 쓰다 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역시 번역 일을 오래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사람이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저보다 훨씬 길어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저 한국에 나가요. 제가 소문을 좀 들었는데 한국의 의료시설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군요. 혹시 괜찮은 병원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좋은 병원을 소개해 줄 수 있어요. 허리 수술 정말 잘하는 곳이요. 바로 제 며느리와 그 동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때마침 며느리가 강남에 최신식으로 병원을 개원했잖아요. 게다가 VIP실까지 마련되어 있으니 제가 번역하던 외국인 작가에게는 딱 맞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신식 의료기기를 다 갖추고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림돌이 없었고요.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만든 기계들이 대거 들어왔으니까 실적에도 보탬이 될 테고 며느리 병원도 홍보가 되니 일석이조였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 작가와 새로 나올 신간 번역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같이 머물며 의견을 나누면 작업 효율도 오를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며느리 병원을 추천해줬고 작가도 흔쾌히 승낙했고 수술을 받기로 하면서 VIP실까지 예약을 했던 겁니다. 그날 저는 평소처럼 오전 청소일을 마친 참이었고 손에 고무장갑을 벗으며 땀을 식히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 외국인 작가였죠. 순간 반가운 마음에 롱타임 노씨 하고 인사를 건네려고 했는데 그때 제 어깨를 탁 치면서 가로막는 사람이 그게 안사돈이었던 거죠. 아유 참 타이밍도 야속하죠.
아무튼 안사돈이 한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들리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목소리도 일부러 크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듣기 말하는 바람에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전 잠시 숨을 고르며 꾹 참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외국인 작가가 먼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쪽으로 다가온 거죠. 오랜 지인인 저를 알아봤을 테니까요. 작가가 저를 향해 팔을 벌리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순간 안사돈 얼굴이 굳어졌고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도 순간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작가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꾸를 했죠. 제가 막힘없이 대화를 이어가자 안사돈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곧바로 며느리에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얘, 지금 뭐라는 거니? 도대체 무슨 사이래? 아유, 엄마 가만히 있어봐. 어머님, 이 작가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 처음 듣는데요. 내가 이 병원 소개해 준 거다. 내가 꾸준히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해왔거든. 그런데 우리 아들이 너한테 말 안 했니? 아유, 참, 이렇게 무뚝뚝해서 원. 저는 그이에게 전해들은 게 전혀 없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영어를 잘하시는지도 몰랐고 번역 일을 하시는 건 더더욱 몰랐어요. 이런 건 자랑을 좀 하라니까 그러네. 내 자랑을 그렇게 안 해요, 우리 아들이. 내가 저 작가의 책을 전부 번역했다. 출판사랑 계약해서 수년째 일을 이어오고 있었지. 순간 며느리와 안사돈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놀람과 당혹감이 동시에 비친 표정이었죠. 안사돈은 말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였고 며느리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전 괜히 어깨가 으쓱 올라갔어요. 마침 작가가 제 어깨를 툭 치며 환하게 웃었고요. 저에게는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제 책의 번역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마담밖에 없거든요. 작가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전 속으로 이보다 더한 정점이 있을까 싶을 만큼 통쾌했지요. 그 자리에서 안사돈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제가 몰라 뵀어요 하고 말했고요. 전 그때 느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만 산 사람, 심심해서 청소일 하는 사람, 영어 한마디 못할 거라고 비웃던 시선들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걸요. 작가가 자랑스럽게 저를 소개하자 그 순간 병원 의료진들이 모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마치 대통령 앞에서 보좌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허둥대는 모습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 장면이 참 우스우면서도 통쾌했어요. 전 잠시 웃음을 참다가 곁에 있던 안사돈을 힐끔 쳐다보며 일부러 콧방귀를 뀌었죠. 아유, 사돈은 설마 이 정도 영어도 못하세요? 기본적인 인사잖아요. 은행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는 잘해야 하지 않나요? 아, 옛날의 은행원이랑 지금 은행원은 조금 다르지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안사돈 얼굴이 금세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귀끝까지 빨개져서는 입술만 바르르 떨고 있었죠. 평생 저를 전업주부라 무시하고 자기 딸은 의사라고 내세우면서 우리 아들은 그냥 월급쟁이 회사원이라 깎아내리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꼴 좋다, 아주 꼴 좋아 하고 쓴웃음을 삼켰어요. 며느리도 이 상황이 민망했는지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자꾸만 대단하다고 말을 하는데 입 빨린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괜히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네요.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별 감정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외모만 보고 반대한 게 미안해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마음을 쓰고 있었던 편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늘 안사돈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도 끊임없이 무시를 했으니까요. 저라고 곱게만 대하고 싶었겠어요. 속이 뒤집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 속이 확 풀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능력 없는 사람인 줄로만 알았겠지만 번역 일을 수십 년이나 이어온 경력까지 있는데 그동안 티를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안사돈이 점점 쪼그라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주 시원했죠. 결국 안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급한 약속이 있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거의 꽁무니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그래, 이제라도 입 좀 다물고 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 남은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저 어머님 기분이 안 좋으셨을 텐데 죄송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그동안 기분 많이 상하셨었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아. 나도 유치하게 굴고 싶진 않았는데 자꾸만 무시당하니까 속이 상해서 그랬던 거야. 나중에 안 싸돈께 말 좀 잘 전해주라. 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기분 꼭 푸시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나마 며느리가 속이 깊은 아이라 다행이었죠.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아마 며느리한테 얘기를 전해들은 모양이었어요. 전 잠시 웃다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괜히 뻐대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들, 너 엄마가 부끄럽니? 왜 며느리한테도 내가 번영일 하는 거 말을 안 했어? 그게 엄마가 워낙 조용히 일하셔서 괜히 떠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은 엄마가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죠. 그 이후로 안 싸더니 우리 아들이 무시하거나 저를 전업주부라고 깔보는 일은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사실 저도 이날을 위해서 일부러 조용히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늘 숨기고 있던 제 모습이 우연히 드러나면서 사람을 직업이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게 된 셈이었어요. 전 한동안 그날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 반성도 많이 했어요. 사실 저 역시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외모만 보고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속으로 생각했었으니까요. 못생겼다는 이유로 혹은 제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품었던 건 결국 똑같은 실수였던 거죠. 사람의 가치는 그런 외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깨달았네요. 그래서 저는 평생 반성하면서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유, 사부인. 제가 그동안 참 못난 짓을 했네요. 우리 딸이 의사라는 이유로, 사위는 그냥 월급쟁이라는 이유로 괜히 잘난 척하며 무시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처음에 외모만 보고 우리 며느리 반대한 게 제 편견이었죠. 이제는 서로 부끄럽지 않게 양가가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고요. 병원도 잘 되고 환자들도 많고 특히 외국인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으면서 해외 학회에도 자주 불려다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손주를 돌봐주기도 하고 가끔은 병원에 들려 작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가족으로서 더 단단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들은 여전히 무뚝뚝해요. 저는 지금도 번역일을 이어가고 있어요. 물론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많은 일을 해내진 못하지만 꾸준히 원고를 받아서 제 속도로 해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예전에 함께했던 외국인 작가가 제게 고맙다고 손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의 번역 덕분에 한국에서 새로운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나의 목소리입니다. 라는 구절을 읽는데 아휴,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손주가 커가면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하면 제가 직접 재미있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며느리는 종종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저희 아이 영어 선생님 따로 모실 필요가 없겠네요. 집에 원어민보다 더 든든한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아유, 그러게 말이야. 내가 괜히 미국까지 다녀온 게 아니네. 이제는 안사돈을 떠올리며 화내는 일도 속상해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서로가 스스로를 돌아봤을 테고 저 역시 제 편견을 반성하며 한층 성숙해졌으니까요. 결국 인생이라는 건 끝없이 배우고 고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